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러시아군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지금 뭐 한 3대7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시가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신들은 루한스크 주를 빨리 100%다 점령해 먹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 바로 뒤편이 리시칸스크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리시칸스크까지 점령해야 루안스크 주를 100% 먹는 것을 완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군의 공격 목표는 세베로도네츠크가 아니라 이거는 뭐 중간 단계고 최종적으로 리시칸스크를 공격해야 되는데,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칸스크 사이에 있는 이 다리를 러시아군이 지금 끊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30개, 40개 BTG 추가로 한다라고 하는데, 영국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거 전부 다 그냥 깡통이다 라는 분석을 아주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러시아군 100개 BTG, 40개 BTG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다 라는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루한스크의 이 군단을 지휘하던 장군을 죽였지 않습니까? 포를 쏴서 죽였는데, 그 포를 쏜 작전을 공개를 하면서 우리 이 정도로 잘해, 그러니까 빨리 좀 포탄 좀 줘, 포탄만 주면 우리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건데, 그 작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잘하네요. 자,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집중 포격하고 있고, 세베로도네츠크 공방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지움 서부 숲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에 들어갔고요. 또 바흐무트 공방전, 이 포파나의 바로 맞은편이죠. 그리고 헤르손 포위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전투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의 전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의 전과는 병력은 150명 정도를 사살했고, 전차는 2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그리고 각종 차량들은 5대 격파, 야포 3문 격파, 그리고 전투기 1대 격추, 그리고 무인 항공기 3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그게 많지 않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 러시아군이 한 4만 명, 최소 4만 명 이상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지금까지 32,300명 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베로도네츠크 1차 공방전에서 10,000에서 14,000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라는 그 통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4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전선에 대해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정착촌을 탈환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있죠. 그런데 러시아군은 병력이 없죠. 그래서 러시아군은 여기 이 하르키우 쪽의 방어를 이 국경 너머 벨고로드 지역에서 포로 쏘아서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하르키우 전선에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집속탄을 대량 포격했다. 그런데 이 집속탄을 군 기동로라든지 군 집결지라든지 진지라든지 이런 데도 포격하는 건 괜찮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민간인 집단 거주 구역에 이 집속탄을 쏘는 것은 민간인 사살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네바 협정 위반인데, 이런 짓을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지움 남쪽의 정말 교통의 요충지 슬로반스크, 이 슬로반스크에 대해서 연일 공세 중이다. 그러면서 아주 더디지만 진격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디지만 진격은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57,000명의 신규 병력, 신병과 예비군으로 구성된 신규 병력을 충원받고, 그 신규 병력을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 전투력이 뛰어나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57,000명이나 들어오니까 이 굉장한 수혈이죠. 그래서 공세를 펴고 있으니까 슬로반스크를 지켜내지 않으면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전부 다 위험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지움 서쪽에다가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나하고 붙자라는 것이죠. 내려가서 슬로반스크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이지움에서 옆에서 서쪽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양동 작전을 우크라이나가 지금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측면을 공략 중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의 70%를 장악하고 시가전 공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은 30%만 밀어붙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칸스크를 연결하는 교량, 다리들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라는 희한한 일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보도해 드리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바흐무트 방면의 우크라이나 보급로 차단에 대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보급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도네츠크시 일대 포병 전력을 대폭 증강 중이다. 그래서 도네츠크시에서 두 군데로 빠져나가죠. 아우디우카 그리고 마린카죠. 병력으로 또 안 되니까 일단 러시아는 지금 포병이 워낙 많으니까 그 포병 전력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포병 전력을 이 도네츠크 전선에서도 대폭 증강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 전선에서는 이제 안 되는지 이 평야지대에서 시외곽지대에서 전선을 구축하고 방어선을 구축해봐야 여기는 중과부적으로 안 되니까 전선을 이 병력을 2선으로 재배치 중이다. 즉 시가전으로 지금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것이죠. 헤르손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담 TF를 꾸려서 자기네들이 워낙 지금 많은 포격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 러시아의 전방 탄약고를 색출해내고 거기다가 집중 포격하는 TF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작전 중에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개전 전에 벨고로드 지역에, 즉 하르키우에서 마주보는 러시아 지역이죠.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야전병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지금 야전병원을 그만한 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워낙 부상자 또 중상자들이 많으니까. 자, 이런 전황 보면서 중요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에서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토의 예비 전력은 물론 남부 전선의 주요 병력과 포병 화력을 모두 끌어와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작전 목표가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칸스크 점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세베로도네츠크시 전역에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러시아군이 최우선 점령 목표였던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의 교량들을 파괴하는 황당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세리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가 현지 시각 6월 12일 밝혔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러시아군은 대규모 포병의 엄호 속에서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고 12일 오후까지 도심의 70% 정도를 장악했지만 아조트 산업지대 등 핵심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 통제하에 있다 라며 현지 전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세베로도네츠크 공세의 전략적 목표는 도시를 점령하고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건너 리시칸스크까지 장악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주요 교량들을 하나 둘씩 파괴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군의 이러한 행동이 우크라이나군의 퇴로를 막고 모조리 소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수비병력을 잡기 위해 전략적 목표인 다리를 파괴하는 것이 과연 더 가치가 있는 행위인지는 모르겠다 라며 러시아군의 전략적 오판을 조롱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주말 이후의 공세를 통해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의 70%를 장악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서 격렬한 시가전에 시달리며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신들을 곤경에 빠뜨린 우크라이나군 수비대에 대한 증오가 러시아군 일선 부대 지휘부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베로도네츠크의 70%, 즉 주거지역 대부분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대부분을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그리고 단독주택지역과 이 공업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고, 또 이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 내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고, 자,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군도 여기에 장비는 집어넣지 않고 주로 보병 위주로 시가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이제 시가전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겠습니까? 열받아 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뒤로 즉 서쪽으로 이동하면 리시칸스크, 그 리시칸스크를 점령해야 러시아군의 1차 목표인 루한스크주를 100% 해방시킨다 하는 목표가 달성되죠. 그러면은 세베로도네츠크가 아니라 리시칸스크가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그 리시칸스크로 가는 다리를 지금 러시아군이 자기네들이 끊고 있어요. 이 동쪽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있고 또 이 서쪽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있죠. 리시칸스크. 그런데 그 사이를 끊어버려요. 그럼 자기네들은 지금 30% 남은 세베로도네츠크 나머지 다 먹고 그리고 리시칸스크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쑥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끊어버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강폭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뚝이 있고 뚝 위에 이제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정도 되는 뚝의 경사 같으면 이런 거는 우리 K200 같은 이 스스로 자력 도하할 수 있는 그런 장갑차들 못 내려갑니다. 이 정도 되면 아주 완만한 지형으로 해서 천천히 들어가야지 이런 이 정도 경사의 뚝은 장갑차들이 못 내려가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냥 내려 꽂아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뭐 이런 지형. 근데 또 이 다리는 좀 작은 다리인데 좀 더 큰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끊어버렸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협곡입니다. 한 탄강처럼 완전히 협곡으로 되어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진짜 큰 다리인데 끊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왜 끊냐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분명히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뒤에 리시칸스크 여기까지를 점령해야 자기네들이 모든 그 1차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여기가 최종 보스인데 중간 보스에서 최종 보스로 가는 여기를 지금 다리를 여기 끊고 저기 끊고 이게 지금 밀 어드바이저라는 닉네임을 쓰는 트위터가 이 트위터에다가 올린 지금 전황 지도인데요. 지금 이 빨간색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고 이 청색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공업단지예요. 자, 그래서 이 공업단지에서 내려오는 리시칸스크 쪽으로 가는 다리 2개 끊어버렸고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곧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계속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공항으로 가는 다리죠. 자, 왜 이럴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우크라이나군을 고립시켜서 다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너무 열받았다 지금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다리를 통해서 보급이 들어오니까 일단 리시칸스크 먹는 건 나중의 일이고 일단 세베로도네츠크 위에서 빨리 먹으라고 하니까 보급이 들어온 것을 차단하자. 다리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러면 뒤에 결국 최종 목표를 하려면은 리시칸스크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자기네들이 끊어놓고 이제는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뚝도 있고 또 보시다시피 협곡이 있고 이런 데를 제대로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눈이 완전히 뒤집힌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피해에 의해서. 자, 이런 세베로도네츠크 상황 알려드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증원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대대전술단 BTG의 실상에 대해서 영국 국방부가 분석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크렘린이 일명 특수군사작전의 일정을 120일 연장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추가 병력 동원에 나섰지만 새로 만들어진 부대 대부분은 제대로 된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속빈 깡통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부대로 어떻게 전쟁을 계속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조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최근 상당한 숫자의 대대전술단이 신규 편성되었지만 이들이 제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영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연구소가 현지 시각 6월 12일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일반적으로 러시아군은 한 개 여단 또는 연대에서 최대 2개의 대대전술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BTG를 구성하면 여단 또는 연대와 같은 모부대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깡통 부대가 된다라며 러시아군 BTG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 여단급 부대에서 3개 BTG를 구성하려 하고 있는데 새로 구성되는 BTG는 최근 갓 동원된 신병과 예비군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정상적인 BTG로서의 기능 발휘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6월 초부터 30개 이상의 대대전술단을 구성해 이지움과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의 병력을 대거 보강했는데요. 이들 BTG는 표면적으로는 대대전술단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 병력과 장비 숫자는 정규 BTG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와 ISW는 5월 이후 신규 편성된 러시아 BTG를 기존의 정규 BTG와 같은 전력을 가진 것으로 계산해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서류만 대충 맞추어서 만들었다 치고 또는 했다 치고 식의 일선 업무 처리가 크렘린의 전략적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러시아군의 BTG, 즉 대대전술단이죠. 전투부대가 있고 이 대대전술단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포병 지원, 그리고 군수 지원, 뭐 정비 지원 이런 걸 다 받는 그게 이제 대대전술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전투부대도 중요하고 이 전투 근무 지원, 이 지원부대도 중요해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작전을 여기저기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원부대 없는 전투부대는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대대전술단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여단 또는 연대에서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대대전술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 전쟁 초기에 여러분들께 러시아군의 대대전술단 구조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 전투 근무 지원하는 지원부대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주로 그냥 뭐 전투부대 위주로 맞춰져 있고 그러면 제대로 된 독립적인 대대전술단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전투 근무 지원, 즉 지원부대가 적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투를 발휘할 수 없는 장기전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대를 여단 하나를 두 개로 쪼개서 만들어도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뭔가 외형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야 여단 하나를 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신병들 데리고 오고 예비군들 데리고 와서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전투부대의 전투 능력도 떨어지는데 지원부대는 두 개로 쪼개도 여단 하나를 두 개로 쪼개도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데 세 개로 쪼개면 이게 지원이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BTJ 숫자에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영국 국방부의 분석이었습니다. 참 러시아가 너무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명령에 너무 지금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몇 개 BTG 이래서 그 숫자 때문에 푸틴이 오판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국방부의 이 주장은 자 서방 세계는 겁먹지 마라. 그리고 푸틴은 니들 이거 속빈이 완전히 강정이다. 그러니까 숫자에 푸틴 당신 오판하지 마라. 이런 보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 대대적인 포병 전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병 자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운용할 줄 알며 미국이 화포와 포탄만 지원해준다면 러시아군을 단숨에 몰아낼 수 있다며 최근 화력 운용 사례를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레리 잘루준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현지 시각 6월 12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전선 상황 타개하기 위해서 대규모 포병 자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이 현지 시각 6월 13일 밝혔습니다. 잘루즈니 장군은 나는 밀리 의장에게 적들이 루한스크 북부 지역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10배가 넘는 포병 전력이 동원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라며 우리 군은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으며 진격이 막힌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의 주거 지역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 포격을 퍼붓는 등의 전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포병 자산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미국이 대량으로 보관 중인 155mm 규격의 화포 대량 공여를 요청하면서 해당 화포들이 최단 기간 내에 가능한 많이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는데요. 양국은 미국의 렌드리스법에 따라 대량의 화포 및 탄약 공급에 상당 수준까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군의 포병 운용 능력을 서방 측에 어필하기 위해 지난달 러시아군 제5연합군 사령관 로만 쿠투조프 소장 제거 작전 사례를 소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사례에 소개된 우크라이나군 제44 포병여단은 화력 운용의 정석이라고 할 만한 완전 작전을 펴 최소한의 포격으로 적 지휘부를 붕괴시키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제44 포병여단은 6월 4일 제5연합군 지휘부의 최전선 이동 첩보를 입수하고 정보당국과 협조해서 통신 감청으로 적 지휘부의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냈는데요. 의심지역이 몇 개소로 좁혀지자 소형 무인기를 투입해서 BTR-82 지휘 통제 장갑차와 장거리 통신 장비가 탑재된 트럭 전주의 유무를 파악하고 곧바로 한 개 대대의 자주포 일제 사격을 퍼부어 위치 파악 단 몇 분 만에 제5연합군 지휘부를 날려버렸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화포는 1980년대 생산된 노후 견인포인 152mm 2A65 무스타 B 모델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구식포를 이용해 대단히 빠른 방열과 사격 준비, 신속한 표적 획득과 정밀 포격 능력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전투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미군은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육군 저장소에 대량의 M198 견인포와 M109 자주포, M270 MLRS 등의 치장물자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디 양측 간의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이들 물자가 우크라이나군에 하루빨리 인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뭐 특히 이 돈바스 지역에서 포병이 너무나 딸리죠. 러시아군은 계속 지금 뭐 이 동부 지역, 태평양 지역에 있는 포까지 좀 다 끌고 와가지고 안 그래도 포병 대국이었는데, 그리고 냉전, 미국과의 3차 대전을 준비했던 그 어마어마한 물량의 포탄들 그거 가지고 와서 지금 뭐 하루에 6만 발씩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쏠 수 있는 포탄은 하루에 한 5천 발. 그러니까 10대 1의 이런 그 화력. 전쟁은 결국 화력 싸움인데 화력에서 지금 뒤지니까 도저히 안 된다. 빨리 좀 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 이 정도 능력 때, 자 여기 보시는 이 사람 이제 죽였죠. 제5연합군 사령관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있는 것을 일단 이제 어디 최전선에 온대라고 첩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감청을 통해서 그 사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어디로 올 것인지 몇 개 지역을 이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몇 개 지역을 향해서 무인기, 소형 무인기 드론이죠. 뭐 중국제 DJI 드론을 띄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장군급, 즉 이 군 사령관이 올 정도가 되면 통신 장비가 대단히 많겠죠. 원래 지휘관이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예하 부대가 많을수록 예하 부대 하나하나에게 전부 통신을 하는데, 이 통신이 그냥 너무나 과부하가 걸려서 뭐 통신이 재밍되고, 우리도 휴대폰 사람 엄청나게 많은 데 가면 휴대폰 잘 안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위급 지휘관이 있는 곳에는 통신 박스 카드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통신 박스 카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그럼 여기구나 하고는 그 확인한 직후에 바로 이 아주 구형 견인포죠. 152mm. 이거 그냥 한 개 대대가 바로 그냥 방해를 하고, 지금 여기는 계속 러시아의 대포병 사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이동 중에 있죠. 그래서 이동 중에 명령 내려오면 바로 그냥 견인 해체하고 포신가대 받고 꼭경이질 받고, 그리고 이제 사격을 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 건데, 우리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쏘고 그냥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견인포는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명령을 내리고 바로 그냥 방해를 하고는 대대 일제 효력사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죽여버렸죠. 그래서 우리 이 정도 능력 되니까 믿고 좀 포탄 좀 줘라, 그리고 화포도 좀 줘라 라는 건데, 미국의 그 시에라 육군 저장소가 여기에요. 6.4km 세로, 가로는 2.6km, 엄청난 이 분량에 여기 지금 동그란 거 하나, 요거만 확대해도 지금 이만큼인데, 이게 뭐냐, M198 견인포입니다. 이 M198 견인포,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KH-179 155mm 야포 같은 그런 건데, 이게 M777 나오기 전까지 미군이 있었죠. 미군이 마지막 쓸 때 한 350문 있었고 1600문 이상을 생산했던 화포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갖다 놨어요. 여기에 뭐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뭐 장갑차, 브래들리 장갑차, 또 M113 장갑차, 이런 거 좀 천지로 있는 곳이에요. 파라데이 자주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좀 갖다 달라.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창고들, 여기는 또 포탄들 많이 있고, 또 포탄들 또 지하에 또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래서 포탄 좀 갖다 줘라 라는 건데, 제발 빨리 우크라이나에 화포와 포탄이 대량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지금 뭐 서방에서 유럽에서 수십만 발 줬다고 하는데, 전쟁하면요 수십만 발 일주일도 못 갑니다. 수십만 발 줬다고 다 줬잖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일주일에 수십만 발 쓰는 게 전쟁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수백만 발 쓰겠죠. 여기니까 지금 일주일에 수십만 발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빨리 화포와 포탄을 갖다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